한국은 쉽게 건드리면 안 된다. 끝장을 보기 때문. 오늘 뉴스에 대한 일본 네티즌의 반응입니다. 한국의 움직임이 주변국을 긴장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해외에서 분석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 기관은 한국의 전력을 독특하게 평가하면서 한국이 절대 만만치 않은 나라임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있었던 뉴스를 비롯해서 해외 기관에서는 왜 한국을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로 평했는지 두 가지 경우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끝까지 관철시킨 외교 승리. 한국은 끝까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는데 그 방식이 매우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어차피 이뤄낼 수 없는 불가능한 목표가 있을 때 최소한 상대방도 그 목표를 이룰 수 없게 하는 것인데요. 쉽게 얘기해 한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되지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 상대방까지 같이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그런 한국의 모습 때문에 한국은 소위 건드리면 안 되는 국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국제기구의 발표는 그런 한국의 막판까지 물고 늘어지는 전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하루 종일 일본의 승리라는 발표를 언론을 통해 지속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결국 일본 외교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한국의 완패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세계 각국의 바다 이름을 표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국제수로기구 IHO의 표준 해도집에 동해나 일본해와 같은 명칭 대신 번호로 표기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표준 해도집을 근거로 일본의 단독 표기를 주장했던 일본의 논리도 힘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일본의 S232 출판물로 남는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네티즌들은 일본에서 결국 더 이상 출판되지 않을 과거의 출판물로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일본해와 동해 대신에 S130이 그 자리를 차지하며 일본해는 다시 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일본은 일본해를 자기 마음대로 쓸 수는 있지만 전 세계의 공식적인 지도에서는 이제 아예 퇴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오랜 기간 일본해라고 로비해왔던 바다는 최소한 국제무대에서 설 곳을 잃게 된 것이라고 봐집니다. 일각에서는 한국도 동해로 밀고 나가야 한다, 혹은 예로부터 한국해로 표기했으니 한국해가 맞다 라면서 한국도 한국해를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외교부는 동해 표기는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면서도 외교 무대에서는 일본의 표기가 유지되지 않는 것은 한국의 성과라 답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한국의 저력은 국제적으로 동해 단독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한 차라리 일본해를 없애는 방식으로 전략을 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로비가 수포로 돌아갔으며 외교 무대에서 언급조차 못한다는 것이 매우 뼈아프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그러한 반응이 즉각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한 네티즌은 애초에 한국과 숫자로 표기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절대 반대했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략에 말려들어서 지금까지 일본해라고 지켜온 세계 지도 전체를 바꿔야 할 판이라고 불만인 것이죠. 또한 일본이 아무리 디지털보다 종이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이미 모든 자료들이 디지털화, 온라인화 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일본의 과거 출판물에 한정된 일본의 표기를 유지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 고지도에서조차 해당 지역은 한국해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만 지속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일본이 공들여놓은 일본의 표기만 버린 꼴이 되었으며 이는 일본이 패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독특한 전략은 이미 해외 군사기관 등에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미국이 분석한 한국의 특이한 군사 전략. 바로 이와 같이 한국에 자기는 궁극적으로 못 이겨도 상대방을 망하는 것에 버금가게 하겠다는 전략은 해외 언론에도 소개됩니다. 미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한국은 주변국의 엄청난 위협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만의 독특한 전략으로 주변국들이 한국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매체의 다니엘 기자는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국방비를 미국에도 많이 내고 있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따로 엄청난 군비 지출을 감당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2018년부터 2년간 15% 국방비가 늘었고 2023년까지 매년 7.6%의 국방비를 더해서 좀 더 과장해 마구잡이로 무기를 사들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면 전 세계의 5번째 정도로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게 되며 나라의 규모에 비해 과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F-35를 40대 주문해서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조달청은 수십 대 추가 주문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F-35를 단 4대만 주문하는 데 비해서 한국은 그의 10배 이상을 최소한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한국이 열을 올리는 이유가 있다면서 유럽은 호사스럽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반면에 한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등에 둘러싸여 있는 그야말로 던전에 가까운 나라로 쉴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재래식 무기를 탈피하고 놀라운 속도로 현대식 무기로 빠른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군사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쟁의 억지력을 키우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정말 진지하게 한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일본의 밀리터리 덕후에 해당하는 네티즌들은 한국은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 일본이 못 이긴다는 결론을 냈으며, 이는 한국의 현무미사일을 뜻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러한 미사일을 아예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현재는 미국과 중장거리 미사일 확보를 위한 협상 중이고, 그마저 중국의 견제로 배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한국은 전술 핵급에 해당하는 현무미사일을 내년부터는 수천 발 이상 양산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내용은 국방 기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만, 관련 실험이 모두 성공한 데다가 이미 많은 언론들은 한국의 방위청 등이 주변국들에게 넌지시 한국의 현무미사일 파워를 귀뜸하는 게 아니냐는 말을 합니다. 중국에서도 현무미사일이 나오자 한국이 파워가 상당한 순항미사일을 개발했고 중국까지도 사정거리가 미친다며, 중국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중국의 방송에서조차 직접 다루기도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한국의 움직임은, 한국이 중국과 북한을 비롯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전면전이 벌어질 때 한국이 이기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상대방 국가에 제기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적인 타격을 줄 정도의 군사력은 갖춘다는 전략입니다. 한국의 오랜 역사와 같이 한국만 일방적으로 당하거나 열강들에게 쉽게 국토를 내준 것과 같은 일은 없도록 한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주변국이 절대 쉽게 공격하거나 무시할 수 없도록 힘을 길러놓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 미국에만 의지하는 무기 구매가 아니라 현무는 물론이고 KF-X 전투기도 개발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F-35만으로는 일본과 중국의 전투기 수에 못 따라가므로 KF-X를 통해서 공군 전력을 보강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KF-X용 자체 에이서 레이더를 개발했으며 탑재 후에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진행 중입니다. 일본도 미쓰비시에서 자체적인 스텔스를 개발 중이기는 합니다만 결국 기술 부족으로 미국 기체를 가져다 씁니다. 북한도 한국의 이러한 모습이 적지 않게 불만이라는데요. 말로는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가자며 손을 내민다는 남측이 정작 국방비는 역대급으로 늘리니 북한에서는 기가 막히다며 한국을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실제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북한에 적지 않은 위협이 될 것이라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도 가면 갈수록 한국을 위협하는 행위가 줄어들게 되며 이는 자주 국방력이 강해짐을 의미하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035년쯤에는 한국이 전 세계의 군사력 5위권에 다가서는 해가 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는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 중에서 국방비를 GDP 1% 내외로 쓰는 나라들은 무임승차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나라에는 미국의 방위비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맹들이 국방비를 최소 GDP 2% 이상은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GDP의 2.5에서 3% 정도를 국방비에 쓰고 있어서 미국이 보기에도 한국은 국방비를 적절히 집행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일본의 국방비를 5년 내외에 초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본도 관련 사안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무기 과잉이라는 말이 나오며 지나치다 혹은 쓸데없이 집행되는 비용이 많아질 것이라 걱정합니다. 특히 미국의 무기를 많이 사들이게 되면 구매 후에 각종 정비나 사후 관리를 미국 측으로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정학적 위치상 한국은 우선 군사 규모를 키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고, 국방사업을 성장시키는 가운데 한국 내에서 다양한 군수물자 사업도 동시에 성장할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은 한화 등을 비롯해 각종 국산 군수업체들이 국내 납품은 물론 해외에도 무기 수출을 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한국은 방위력 증강과 더불어 방위산업도 동시에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한국의 독특한 전략은 주변국들이 점점 더 한국을 절대 쉽지 않은 대상으로 파악하게 되며 중국을 비롯해 열강들조차 한국에는 횡포를 부리는 일이 과거보다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한국 군대가 비스트 모드로 변하고 있으며 이는 군사 안보 분야뿐만이 아니라 외교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은 한국, 만만치 않은 한국임을 주변국에 알려서 한국과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을 것입니다. 테레올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이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사업에 전면적인 파트너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미국 정부에 공식으로 전달했으나 미 국방부가 요청을 거부한 계획이라고 미국의 방위산업진흥원지 디펜스 뉴스가 29일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일본이 이 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하면 이 전투기의 국제 생산 기지에서 새로운 현장이 야기되는 등 정치적으로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일본 요청을 수락할 경우 F-35를 구매하는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이 역할 확대를 요구할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스텔스 전투기가 애리조나주 로크 공군기지 활주로에 주게되어 있다. 미공군 제공 디펜스 뉴스가 입수한 일본 방위성 서현에 따르면 일본은 F-35 구매국에서 벗어나 이 전투기 생산의 국제적인 컨소시엄에 전면적인 멤버로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위층에 요청했다. 스즈키 하스고 방위 증강계획국장이 지난달 18일자로 미 국방부 구매 담당 차관에게 보낸 이 사안은 미 국방부가 파트너 국가로서 책임과 권한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비용 분담, 승인 과정의 조건 및 수요 기간 등에 관해 알려주기 바란다며 우리는 미국이 제공해주는 협정과 조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파트너 국가가 되기 위한 과정을 추구할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히고 있다. 디펜스 뉴스는 브라나로드 차관이 이번 주에 일본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고 이때 멤버 문제가 논의될 것이지만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듣게 될 답변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F-35 합동 상업은 파트너십이 F-35 초기 투자자로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F-35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가는 1등급 멤버로 불리는 파트너와 2등급인 구매자로 분류된다. 파트너 국가는 이 전투기 생산의 글로벌 공급망 체인에 참여한 9개 국가로 미국, 호주, 캐나다,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터키, 영국 등이다. 2등급 구매국은 F-35 생산 과정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가로 한국, 일본, 이스라엘, 대기 등이며 핀란드와 싱가포르 등이 향후 이 그룹에 참여할 길이 열려있다고 이 매체가 전했다. 한국 공군이 한반도 하늘을 지킬 수 있을까? 박수찬의 꿈. 한국 전투기 시제기가 최종 조립을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 방위사업 정제공. 동아시아의 하늘에 뜨겁게 불타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F-22와 F-35로 구성된 미국의 스텔스 동맹을 깨려는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이 한층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과 이번에 F-35E를 공급하고 대만에는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상당한 우수한 기체인 F-16V를 제공하면서 저지선을 구축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첨단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는 방식으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2030년대 이후 4.5세대 수준의 한국형 전투기를 실전 배치할 예정인 한국이 중국, 러시아 발 위협에 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중국의 웨이보에 흥미로운 사진들이 퍼졌다. 중국 차세대 항공모함 탑재기로 거론되는 스텔스 전투기 FC-31 시제기의 시험 비행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수직꼬리 날개에 중국 국영 항공기 제조사인 중국 항공공업 집단 유한공사 로고가 새겨진 사진 속의 FC-31은 기존에 알려진 외형과는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호수 부분에 외부로 돌출된 속도 측정 장비가 있었으나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강한 바람을 견디는 내풍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종석 부분이 J-20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조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투기의 눈인 다기능 이상 배열 레이더를 비롯한 첨단 항공 전자 장비도 탑재됐을 것으로 보인다. FC-31은 J-20에 이어 중국이 두 번째로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다. 지난 2012년 첫 시험 비행을 했다. 해외 판매를 위해 국제여쇼의 수차례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중국 공군에 배치된 J-20과 달리 FC-31은 정식 주문을 받지 못했다. 대신 중국 해군 항모 함재기로 거론된다. 기존 함재기인 J-25는 러시아산 CV-33을 복제한 것으로 기체 무게가 무겁고 기술적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FC-31의 최대 중량은 25톤으로 J-20보다 12톤이나 가볍고 길이는 3m 짧다. 가판이 짧은 활주로에서 일으켜야 하는 항모 탑재기로서 J-20보다 유리하다는 평가다. FC-31의 개량 가능성은 예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6월 프랑스에서 열린 파리역쇼에서 중국 항공공업 집단 유한공사가 공개한 FC-31 축소 모형은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다. 특히 조종석 후방과 엔진 두 개가 있는 공간의 부피가 커졌다. 항공 전자 장비나 연료를 추가 탑재할 수 있어 전투력 강화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FC-31을 수출하려는 의도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 F-35를 우방국들에 판매해 군사동맹 체제를 굳히는 전략을 모방하는 것이다. 고가의 스텔스기를 확보하기 어려운 개발도상국들에게는 F-35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무기 판매에 정치적 조건을 걸지 않는 중국의 FC-31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을 만든 러시아는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 중이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아나톨리 세르디코플로스텍 항공부문 국장은 이래 6세대 전투기는 미국 수호이로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양대 전투기 제작사인 미국과 수호이가 합작으로 미국 F-21을 뛰어넘는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와 F-35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수호이 -57은 시리아 등에서 시험 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발사인 수호이 측은 지난해 7월 러시아 국방부와 76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나 시험 비행은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2월에는 시험 비행 중이던 기체가 러시아 동부 콩소몰스크아물의 산림 지역에 추락했다. 미국은 공군의 6세대 전투기인 PCA와 해군 6세대 전투기 FA-XX를 개발 중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FCAS, 영국은 템페스트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시제품 등장이 초일기에 들어갔다.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3일 KF-X 시제기가 최종 조립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최종 조립에서는 제작이 끝난 전방동체와 조날개, 중앙동체와 후방동체 등 기체 주요 구성품을 결합해 가상 이미지에 머물러 있던 KF-X를 현실화하게 된다. 한국형 전투기 시제기가 최종 조립을 앞두고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방위사 옵션 제공. 이날 조립에 들어간 시제기는 내년 완성돼 공개될 예정이다. 5년 동안 시제기 지상 시험 및 비행 시험을 거쳐 2026년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2015년 12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KF-X는 지난 8월 다기능 이상 대열 레이더 시제품을 출고했다. KF-X는 노후화된 F4, F5 전투기를 대체하는 개발 사업으로 8조 8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국 공군의 120대가 배치되는 것까지 포함하면 18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도입 사업이다. 하지만 KF-X가 실제로 활동할 2030년대에도 유용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KF-X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 리스크 감소 차원에서 검증된 기술을 많이 채택했다. 개발이 실패할 위험은 줄어들었지만 주변국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위력을 갖췄는지는 미지수다. 어떤 형태로든 지금보다 성능이 향상된 KF-X 퓨처가 필요한 셈이다. 문제는 KF-X의 성능을 어떻게 높이느냐는 것이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한 번 선택하면 돌이키기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우선 거론되는 것은 스텔스 성능 강화다. KF-X의 스텔스 성능은 F-35보다 부족하다. 스텔스의 핵심은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특수도료와 내부 무장창인데 KF-X 시제품은 내부 무장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 개량형인 블록이 3에서는 내부 무장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레이더 반사 효과가 큰 항공무장을 기체 내부에 완전히 탑재한다면 스텔스 성능 향상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하지만 내부 무장창 개발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KF-X 동체 내부에 설치된 케이블 등의 배치를 조정해야 한다. 내부 공간 배치